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것.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송, 문제적 보험.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송 문제적 보험 이진호 본부장입니다. 자,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이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그런 경험들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 이제 보험사에서 어떠한 근거를 대면서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요. 저는 그런 설명 듣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제 분쟁이 소송까지 가게 된다면 이렇게 이제 설명을 보험사가 했냐 못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거론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강력한 이제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리는 사건 역시 이제 1심에서는 법원에서 이런 식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험사한테 너네가 제대로 고객한테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니네가 주장하는 보험사의 내용은 계약에 편입을 시킬 수가 없다. 네, 지금 편입 통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험금을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판결이었었어요. 자, 근데 이게 2심을 거쳐서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판결이 나왔고요. 대법원까지 이제 들어갔을 때 대법원에서는 이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자, 보험사는 우선 강제 해지를 주장을 했고, 당연히 보험금 지급도 이제 면책을 주장을 했어요. 자, 1심에서는 근데 이제 강제 해지는 안 된다, 보험금도 지급해라 라는 내용이었고, 대법원에 마지막에 갔을 때는 설명을 안 한 거는 인정은 한다, 그건 맞다, 보험사의 과실이다. 자, 하지만 이제 보험사가 이길 수 있는 어떤 길이 조금은 열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이 된 건 아니고요. 이제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다시 재판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대체 왜 이런 반전이 일어났는지, 자, 그리고 이제 계약을 유지하고 보상을 받는 데 있어서, 자, 약관과 상법, 이 두 가지가 충돌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거든요. 자, 어떤 식으로 충돌이 생기는지, 그리고 이제 충돌이 생겼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되어 가는지, 그 이제 원리를 오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이제 끝까지 보시면 이제 어떤 그 보험 분쟁의 핵심을 꿰뚫는 어떤 그런 눈을 뜨게 되실 거라고 자부하고요. 물론 이 영상은 이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일반 좀 최대한 쉽고 알기 쉬운 단어로 어렵지 않은 말로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요. 설계사용으로 교육 영상이 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는 더 심층적으로 깊이 있는 내용을 알고 싶고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굳이 설계사가 아니더라도 제가 따로 올려드리는 영상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건의 시작입니다. 이제 표를 저희가 보여드리는데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상해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이 중에 특약으로 상해 사망 보험금이 2억 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보험을 가입하고 아들이 배달 전문 음식점을 개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토바이 운전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안타깝게도 이 아드님이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보험금을 청구했죠. 근데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어요. 왜냐? 이유가 뭐냐면 바로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이었어요. 계약을 하는 당시에는 오토바이 운전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고지를 했고요. 근데 계약 후에 이 아들이 이제 오토바이를 타면서 운전을 하게 됐는데 이거를 알리지 않았다,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을 근거로 이제 보험금 지급이 거절이 됐어요. 자, 약관과 상법 제652조를 근거로 오토바이를 타게 된 사실을 왜 알리지 않았냐며 계약 해지를 통보를 하게 된 거죠. 자, 두 번째로 1심과 대법원의 이제 엇갈린 판결입니다. 자, 방금 말한 것처럼 이제 전혀 다른 판결이 내려졌어요. 1심하고 대법원하고. 자, 먼저 1심은 뭐 고객한테 손을 들어줬어요. 법원의 논리는 아주 명쾌합니다. 이제 설계사가 직접 법정에서 설명한 기억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계약 후 알릴 의무에 대한 설명을 한 적이 없는 것 같다고 증언을 했고요. 그리고 이 설계사가 이제 친인척인 것 같아요. 며느리라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자의 필적 감정 결과도 계약자가 서명을 안 한 걸로 드러났어요. 그러면 뭐 설계사가 대피를 했거나 이런 걸로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보험사가 이제 설명 의무 위반을 했다라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본 거죠. 그래서 이 중요한 내용인데 이거를 설명을 하지 않았다.
자, 따라서 설명되지 않은 약관 조항은 계약의 일부로 인정을 할 수가 없다. 자, 편입통제 얘기예요. 자, 이를 근거로 한 해지는 부당하다.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험사 니네가 잘못을 했으니까 이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을 근거로 너네는 해지를 주장을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자, 근데 이제 대법원의 생각은 좀 달랐죠. 많이 달랐죠. 자, 대법원 역시 1심의 법원이 판결한 그 보험사의 설명 의무 위반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어요. 네, 이 부분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의 결정적인 실수가 뭐였냐면은 이제 바로 보험사가 주장한 두 번째 카드. 그러니까 이 보험사가 애초에 주장할 때는 약관상의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과 동시에 상법 652조의 위반에 대해서도 이제 근거를 제시를 했거든요. 자, 근데 1심에서는 상법에 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아예 심리를 안 했다는 거죠. 판단이 누락이 됐어요. 자, 그래서 대법원의 핵심 논리는 약관 설명 의무를 위반을 해서 약관이 무효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거랑 별개로 이제 법률상의 상법의 통지 의무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심리를 하라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파기환송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제 고객분들이 이제 조금 의아해 하실 수도 있어요. 자, 약관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왜 갑자기 상법 얘기가 나오냐?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어떤 규칙을 세웠어요. 학생들한테 아이들한테 뭐 예를 들어서 뭐 몇 시까지는 학교에 있어야 된다라는 어떤 규칙을 세운 거예요. 야간 자율학습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이 있었고 몇 시까지는 있어야 된다. 뭐 그렇지 않으면 페널티를 준다라는 학교의 규칙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들한테 설명을 안 해줬어요. 선생님이.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그 규칙에 위반한 내용을 뭐 이제 학생한테 징계를 내리는 거는 좀 부당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약관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만약에 이 아이가 그거를 넘어서서 PC방에 갔어요. PC방에 갔는데 학생이 PC방에서 12시, 1시까지 만약에 새벽에까지 게임을 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거는 학교의 규칙 위반하고 별개로 법을 위반을 하게 된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 학생이나 PC방에서 일정 시간을 넘겨서 야간까지 있으면 안 되죠, 당연히. 자, 이거는 우리나라가 정해놓은 법률을 위반한 행위예요. 그래서 상법과 약관이 이런 식으로 충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충돌을 하게 될 때는 그럼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느냐? 이건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는데, 자,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보험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준 거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자, 왜냐하면 상법상의 논리로는 심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판결을 하라고 돌려보냈기 때문에 그러면 보험사가 이길 수도 있지 않느냐. 자,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자, 아래 이제 다음 사례를 이제 보시면은 좀 이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자, 고객한테 유리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도 있고요. 약관상에서는. 그리고 상법에서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있습니다. 상법에서는 663조인데요. 그러니까 약관과 상법이 충돌할 경우에는 고객한테 더 유리한 게 항상 우선 적용이 돼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자, 약관이 만약에 상법보다 유리하다. 그럼 약관을 적용을 하는 거고요. 상법이 약관보다 유리하다. 그럼 상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방금 같은 케이스는 고객한테 더 유리하도록 해야 된다는데 보험사가 설명을 안 했으니까 고객한테 보험금 지급이 되는 게 당연하다. 이 논리로 1심에서 판결이 났는데 왜 대법원은 그러면 고객의 편을 안 들어주고 고객한테 유리하게 해석이 돼야 된다면서 이제 상법을 근거로 보험사의 편을 들어준 것처럼 이제 뭐 보일 수 있겠죠.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방금 얘기한 이제 불이익을 주는 원칙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에요.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약관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직업이 바뀌거나 오토바이를 타기 시작하면은 바로 알려라 이거예요. 그냥 무조건 알리라는 겁니다. 고객이 그 사실이 보험사가 말하는 그러니까 이걸 알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오토바이를 탄다라는 거는 이제 위험이 증가됐다라는 거잖아요. 다칠 위험이 증가하고 이건 보험에 영향을 미친다. 뭐 보험료가 인상이 된다든지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위험의 증가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알려라 이거예요. 약관이 주장하는 건 이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보험사한테 좀 유리한 조항이 되겠죠. 고객이 이럴 수 있잖아요. 오토바이 타는 게 뭐 상식적으로 물론
좀 위험도가 있다라는 거는 알 수는 있지만 이게 보험하고 연관이 있는 건지 없는지는 전 몰랐어요.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약관상의 논리는 네가 알았던 몰랐던 상관없어. 무조건 알려야 돼. 만약에 알리지 않으면 그거에 대한 페널티를 우리는 줄 거야. 이게 약관의 내용입니다. 자, 하지만 상법은 달라요. 상법은 652조에 따르면 고객이 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실이 보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거나 혹은 내가 가입이 안 되거나 거절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를 했느냐가 중요한 관건입니다. 인지를 했으면 알릴 의무가 생기는 거고요. 인지를 못했다면 알릴 의무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알리지 않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상법상으로 따진다면은. 자, 이 상법은 그래서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률이에요. 그러면 약관보다 상법이 우선시가 돼야 되겠죠. 이런 경우에서는. 자, 그래서 상법에 정해진 내용보다 약관에 불리한 조항은 무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지금 이 사례가 왜 그럼 이 내용과 다른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럼 상법은 따지지 말고 약관이 더 유리하니까 약관을 적용을 해서 보험금 지급하라고 판결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자, 합리적인 질문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오류가 있습니다. 자,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은 상법과 약관이 두 가지 논리가 충돌을 할 때 어떤 거를 고객한테 더 유리하게 작용을 해줄 것이냐를 따지는 이야기이고요. 보험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로부터 1년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보험사가 가진 두 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바로 약관을 위반했다라는 거, 그리고 상법을 위반했다는 거, 이 두 가지를 근거로 해지를 주장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약관의 주장은 무효가 됐어요. 왜냐하면 너네가 설명을 안 한 게 인정이 됐기 때문에. 자, 왜냐하면 너네가 설명을 안 한 게 너네의 잘못이다. 그래서 법원에서 그거에 대해서 판결을 했죠. 하지만 상법에 대한 부분은 별개의 독립적인 주장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판단을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안 했다라는 거고 대법원은 이거를 문제 삼은 거예요. 자, 이거는 대법원이 보험사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자, 애초에 보험사가 이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 약관상의 직업 변경의 통지 의무를 위반을 했다라는 약관상의 이유만 가지고서 소송을 제기를 했다면 대법원에서는 이런 판단을 내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고객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방금 말한 것처럼 보험사는 A라는 카드와 B라는 카드 두 가지를 동시에 내밀었어요. 하나는 약관 위반, 하나는 상법 위반. 자, 이게 지금 변론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원고든 피고든 법원에서는 동일하게 한쪽에서 주장하는 이 제시한 근거에 대해서 충분히 판단을 해줄 의무가 있어요. 자, 근데 1심에서는 상법에 대한 판단은 아예 배제를 해버린 거죠. 이게 잘못된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원에서는 보험사의 그 상법을 위반했다라는 카드도 충분히 검토를 했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A라는 카드, 그러니까 약관 위반에 대한 게 무효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 카드가 B라는 카드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상법 위반이 타당한지를 검토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A라는 카드가 무효가 됐다고 해서 B라는 카드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죠. 이 법원에서 이 B라는 카드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거는 실수가 당연한 거고요. 이 절차에 위법한 행위를 대법원이 지적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대법원의 판결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고객이 약자이니까 고객의 편을 들어준다 이런 게 아니고요. 양쪽 다 충분히 제시한 증거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의무가 있겠죠. 자, 이게 당연히 법치주의의 대원칙을 이제 비로소 보여준 어떤 그런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상법 제652조 그리고 653조 무엇이 다른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상법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봤을까? 여기서 이제 보험 계약 후의 위험 변경을 다루는 이제 두 개의 중요한 법 조항을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652조와 653조가 있어요. 자, 653조는 고객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그러니까 명백한 잘못으로 위험을 키웠을 때만 적용되는 거예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라는 거는 가입자의 과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근데 반면에 이 사건의 핵심인 이제 652조가 있어요. 자, 652조는 고객의 잘못 여부를 따지지가 않아요. 이제 고의냐 중과실이냐 혹은 고의가 중과실이 아닌 이런 상황에서도 고객이 잘못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652조에 따르면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위험이 커졌다는 사실을 고객이 그냥 알았을 때 알려야 될 의무가 발생한다는 거죠.
근데 인지는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동차 구조 변경을 했어요. 이런 사건이 흔하게 접할 수 있는데 이거는 운전자의 중과실이니까 653조만 적용돼야 된다라고 보통 말할 수가 있는데 이제 대부분에서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하나의 사건이 이제 고객의 잘못, 그러니까 653조를 적용하는 건데 이거랑 동시에 그 자체로 위험이 증가된 사실을 인지했다. 이것도 652조거든요. 두 가지가 모두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제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다라고 지금 보시는 분들이 느낄 수 있습니다. 쉽게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652조는 653조보다 더 큰 의미예요. 내 잘못이 아닌 경우에,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내가 어떤 화재보험을 가입했는데 옆집에 예를 들어서 주유소가 생겼어요. 그럼 위험이 증가를 했죠. 근데 주유소가 생긴 건 가입자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가입자의 의지로 생긴 일이 아니에요. 자, 그거랑 내 잘못인 경우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내가 내 자동차의 구조를 변경했다든지 혹은 내가 위험한 취미를 시작을 했다든지 이거는 가입자의 잘못인 거죠. 이거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자, 653조는 오로지 고객의 잘못으로 위험이 커진 경우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라는 조건이 붙은 거고요. 자, 그래서 653조는 652조 안에 벤 다이어그램상 완벽하게 포함이 되는 거예요. 고객의 잘못으로 위험이 커진 경우는 당연히 모든 위험이 커진 경우의 일부가 되는 거죠. 자, 잘못이라고 표현을 하면 뭔가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 위화감을 느끼실 수 있어요. 그 위험 직업으로 변경이 되거나 뭐 차량의 구조 변경 자체가 뭐 무슨 잘못을 한 거냐 이렇게 들릴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잘못이라는 뜻은 그 행위가 잘못이라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런 어떤 변경이 됐는데 위험성이 있다는 걸 인지를 했음에도 알리지 않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참고를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처럼 하나의 사건이 두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그러니까 652조와 653조를 둘 다 충족할 경우에는 어떠한 것을 근거로 해지를 주장할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보험사가. 예를 들어서 선택지 1번이 있어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고의 및 중대한 과실 653조에 따라 해지한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선택 2번. 자, 위험이 커졌는데 알려주지 않았어. 넌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652조에 따라서 해지를 할 거야. 이렇게 두 가지의 선택지가 모두 있다는 거예요. 둘 중에 어떤 거를 뭐 고르든지 그거는 이제 고르는 사람 마음이겠죠. 자, 다음은 계약 후 알릴 의무 성립의 3대 조건입니다. 자, 지금 표에서 또 보시는데 652조가 뭐 무조건 적용이 되는 건 아니에요, 또. 자, 왜냐하면은 이 652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는 세 가지의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인지의 문제예요. 인지의 문제. 이제 법원이 652조를 근거로 해지를 받아들인다면은 단순히 이제 어떤 위험에 변경된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아는 수준을 넘어서 이 가입자가 이거를 보험사에 알려야 할 만큼 중요한 위험, 중대한 위험이라는 것까지 인식을 했을 때에만 이 의무가 생기는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현저성의 문제예요. 이 위험이 만약에 가입 당시에 존재했다면 보험사가 예를 들어서 계약을 안 했거나 거절했거나 보험료를 비싸게 불렀을 정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를 들어서 바뀐 이 직업 자체가 애초에 돌이켜서 가입 당시로 만약에 이 직업이었다면은 우리는 안 받아 또는 보험료 더 내 이럴 정도의 위험에 이제 현저성의 문제가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계속성입니다. 뭐 하루짜리 이벤트처럼 일시적인 위험은 아니에요. 그냥 쭉 지속되는 위험이어야 된다는 게 대부분의 입장이고요. 자, 그리고 다음은 보험 분쟁을 지배하는 핵심 원칙들입니다. 앞에서도 언급을 제가 몇 개 했는데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은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약관과 상법이 충돌할 때는 고객에게 더 유리한 규정이 항상 이긴다. 이게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입니다. 자, 그리고 변론주의 원칙이요. 법원은 이제 심판자일 뿐이에요. 이제 코칭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느 한쪽을 코치해 주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당사자가 주장한 내용만 있는 그대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험사는 이제 약관과 상법 두 가지 근거를 모두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입증 책임의 문제입니다. 위험이 커졌다는 사실은 보험사가 증명을 해야 돼요. 고객이 아니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 관문인데요. 해지가 됐어요. 해지 후에 보험금 지급은 어떻게 되냐? 이거를 좀 따져볼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보험사의 해지가 정당하다고 인정이 되면은
보험금은 한 푼도 못 받게 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관문인데 바로 인과관계의 문제입니다. 655조에 따르면 상법에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가 되었더라도 내가 알리지 않은 그 위험과, 그러니까 위반한 내용이죠. 위반한 내용과 발생한 보험 사고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게 증명이 되면 보험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볼 수 있어요. 오토바이 운전에 대해서 알리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암으로 인해서 사망했다. 전혀 인과관계가 없죠. 그래서 암에 대해서의 보험금은 수령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만 이 인과관계 증명에 대한 부분은 고객이 증명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본 사건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 자, 어쨌든 대법원은 1심, 2심의 판결을 뒤집어 엎고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험사한테는 상법상의 이제 다툼이 마지막으로 남았어요. 자, 그럼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이 고객이 상법을 위반했다라는 것을 어떻게든 증명을 하려고 하겠죠. 자, 고객 입장에서 그러면은 제시해야 될 카드는 나는 인지를 하지 않았다, 못했다, 몰랐다라는 거를 증명을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의 싸움이 이제 박터지게 붙게 될 예정이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험사는 이 사망한 망자가 오토바이를 탄다라는 사실 자체가 위험이 증가했다라는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 이 보험의 뭐 가입 여부 혹은 보험료가 상승하거나 이런 거에 보험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를 했었다라는 것까지 완벽하게 입증을 해내야지만 이제 이 계약을 해지를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안 된다면은 이 계약은 유지가 될 것이고 해지에 대한 부분은 보험금 지급도 피할 수가 없겠죠. 자, 어떻게 될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이거는 어떻게 판결이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자, 오늘 내용은 뭐 어떠셨나요? 이제 법률적인 용어가 좀 많아서 좀 헷갈리거나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든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좀 노력을 해보기는 했거든요. 자, 근데 이 원리들을 이해를 하신다라면은 앞으로 어떤 분쟁을 보실 때도 어떤 핵심을 꿰뚫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을 조금이라도 가지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계약 후에 어떠한 변경 사항이 생기면 고객한테 가장 유리한 방법은 그냥 회사에 무조건 알리는 겁니다. 내가 직장이 변경이 됐던, 주소지가 변경이 됐던, 오토바이를 타던 안 타던 내가 뭔가를 하는 어떠한 조금이라도 신변에 위험적인 부분이 생겼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바로바로 알리고, 자, 그리고 이걸 알려야 되는 일인지 아닌지도 모르신다면 이제 설계사와 상담을 하시고 혹은 보험사에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